기독교 역사에서 콘스탄티누스만큼 기독교에 큰 혜택을 부여한 사람도 드물지요. 313년 기독교 공인을 비롯해서 그가 치서했던 30년 동안 기독교는 눈부신 발전을 했습니다. 황제의 계종으로 교회는 더 이상 이축되지 않았고요. 박해받던 옛 시절을 청산하고 국가와 교회가 일치되어서 장차 이루어질 국가교회를 향해 달려갔죠. 교회 면세 조치를 해주었고요. 일요일에 공휴일화를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인 문제를 공적 논쟁으로 유도한 것도 역시 콘스탄티누스의 업적입니다. 오늘은 콘스탄티누스와 기독교의 확장에 대해서 함께 배우시겠습니다. 로마인 이야기를 썼었던 일본의 여류 작가 시오노 나나미를 여러분은 아시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기독교회는 교리 해석을 둘러싸고 거듭되는 논쟁과 그 결과인 분열로 인해 다른 수많은 고대 종교와 마찬가지로 사라져 버렸을 것이다. 이 말은 기독교에 있어서 콘스탄틴의 역할을 인정하는 그러한 말이기도 합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오늘날 세르비아 몬테네그로의 니시인 나이수스에서 275년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나중에 정제가 된 콘스탄티누스 클로루스였죠. 어머니 헬레나는 사회적 지위가 낮은 선술집 딸의 신분이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가족의 계보를 보여주는 표인데요. 아버지 콘스탄티누스 클로루스로부터 제2가 콘스탄틴 대제로 이어지게 되고요. 콘스탄틴 대제에게는 아들이 3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아들인 콘스탄티우스가 아버지의 제2를 이어받게 되죠. 물론 큰아들인 콘스탄티누스 2세와 또 셋째인 콘스탄스가 있었지만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콘스탄티우스가 죽을 때에 그의 제2는 배다른 친척이었던 배교자 율리아누스에게 옮겨가게 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293년 4분령으로 나뉘어 4명의 황제들에 의해서 다스려졌지요. 소위 사두정치라고 부르는데요. 이 정치체제는 동방과 서방의 두 정제가 제각기 부제를 둘 수 있고요. 그래서 4명이 방대한 제국의 방위를 분담하는 체제였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에도 일정한 원칙은 있었어요. 하나는 한쪽 정제가 물러나면 다른 쪽 정제도 물러난다는 조건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부제가 되려면 정제의 딸과 결혼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죠. 이러한 조건들이 성사되어서 제1차 사두정치는 293년에 시작이 됩니다. 동방과 서방을 나누는 경계인데요. 왼쪽이 이태리 로마이고요. 오른쪽은 그리스 그리고 오늘날의 터키입니다. 로마와 그리고 그리스 사이가 바로 마케도니아이지만 이 마케도니아를 경계로 해서 왼쪽을 서방이라고 부르고 오른쪽을 동방이라고 부르죠. 또 오른쪽은 동로마로 발전하게 되고요. 왼쪽은 서로마로 발전하게 됩니다. 서방의 정제는 막시미아누스인데요. 이탈리아와 북아프리카를 담당했습니다. 부제는 콘스탄티누스의 아버지였죠. 콘스탄티누스 클로루스인데요. 지금의 영국, 브리타니아, 그리고 유럽 중부인 갈리아, 그리고 스페인인 히스파니아를 다스렸죠. 반면 동방의 정제는 디오클레티아누스였는데요. 오리엔트 전 지역을 통치했습니다. 부제 갈레리우스는 발칸과 그리스를 다스렸죠. 부제는 정제의 딸과 결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잖아요. 서방의 부제 콘스탄티우스 클로루스는 그래서 정제인 막시미아누스의 딸인 테오드라와 결혼했고요. 동방의 부제 갈레리우스는 디오클레티아누스의 딸인 발레리아와 결혼하게 되지요. 콘스탄티우스 클로루스는 이미 헬레나가 있었지만 이 결혼에 의해서 콘스탄티우스의 생모였었던 헬레나와 이혼을 하게 됩니다. 4명의 정제 중에서 이 동방의 디오클레티아누스와 서방의 막시미아누스는 막강한 이치에 있었어요. 특히 디오클레티아누스는 가장 우월한 지위를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는 통치 초기 제국의 방어와 정치 및 경제 구조를 개혁하는 데 주력했지요. 그러나 그가 정치가로서 실패하게 된 배후에는
바로 부제이며 동시에 사이였었던 갈레리우스가 있었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는 315년 5월 퇴위했습니다. 그리고 사이였었던 이 갈레리우스가 그의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되었죠. 사수정치 체제의 성격이 한쪽이 물러나면 다른 쪽도 물러난다는 거예요. 때문에 동방의 황제가 물러나자 같은 운명 공동체나 다름없었던 서방의 막시미안도 역시 퇴위를 해서 제국 내의 정치적인 혼란이 초래되게 되죠. 이러한 정치적 혼란은 부제였던 갈레리우스와 또 콘스탄티우스 클로루스가 각각 동방과 서방의 황제로 올라가면서 일단락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이제 부제를 또 임명해야만 되죠. 동방의 갈레리우스는 그의 조카였었던 막시미누스 타이어를 부제로 임명하게 되고요. 콘스탄티누스 클로루스는 세베루스를 자신의 부제로 임명하게 되죠. 이것이 제2차 사두정치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제국의 정치 판도에 이제 심각한 어떤 균열 현상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306년 7월에 서부의 정제였었던 콘스탄티누스 클로루스가 중병에 걸려서 요쿠에서 갑자기 사망하게 되죠. 서부는 정제를 잃어서, 다시 말하면 황제를 잃어서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요. 왕위를 놓고 내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갈레리우스는 부제였었던, 다시 말하면 동방 쪽의 황제였었던 갈레리우스는 부제였었던 세베루스를 공적인 황제 자리에 앉히고 정제의 직위를 부여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처음에 결정된 그런 정제와 부제에 대한 제도였었죠. 정제가 죽으면 부제가 그 정제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 하나의 원리였었는데요. 그렇지만 죽었던 이 콘스탄티우스 클로루스 휘하의 군대가 그의 아들 콘스탄티우스를 황제로 추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콘스탄티누스는 동부의 갈레리우스 휘하에 있었어요. 그것은 그의 아버지가 서부의 부제였을 때 일종의 볼모 형식으로 동방의 또 동쪽의 황제였었던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자신의 곁에 잡아 두었기 때문입니다. 두 정제의 퇴임으로 콘스탄티우스 클로루스가 새로 정제가 되었을 때 그것을 안 콘스탄티누스는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에게 다시는 아버지 곁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청을 해서 허락을 받았죠. 305년 동방을 떠나 서방으로 이렇게 해서 콘스탄티누스가 오게 되는데요. 이러한 콘스탄티누스의 결단은 옳았을 뿐만 아니라 또 운적인 선택이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로부터 불과 1년 후에 아버지가 죽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때까지 1년 동안 아버지 밑에서 전투에 참여하고 또 병사들과 함께 부딪히면서 많은 업적과 실적을 쌓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부하 장수들의 인정을 받게 되죠. 정제인 부친이 죽었을 때 휘하 장병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을 수 있었던 것은 이 같은 과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정제가 죽자 사두정치의 원칙에 따른다면 이제 부제가 정제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곳의 군인들은 죽은 정제의 뜻을 오히려 받들어서 정제의 아들인 콘스탄티누스를 후계자로 선포를 하게 되죠. 콘스탄티누스는 동부의 정제 갈레리우스의 승인을 요청했지만 갈레리우스는 그를 서부의 부제로 인정하고 콘스탄티우스 클로루스를 계승하는 새로운 정제로는 오히려 세베루스를 임명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세베루스는 자신의 이치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이 없었어요. 그것이 바로 문제였었던 거죠. 이와 같은 급변하는 정세에서 복잡한 문제가 306년 새로 발생하게 됩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은퇴할 때에 함께 은퇴를 선언했었던 사람이 서방의 황제였었던 막시미아누스였는데요. 그의 아들 막센티우스가 자꾸 아버지를 보고 다시 황제로 복귀하라고 권유를 하니까 이 막시미아누스가 다시 황제로 복귀하게 된 거예요. 막센티우스 자신도 로마에서 그 자신을 황제로 선언하게 돼요.
새로 서방의 정제로 임명된 세베루스는 당연히 화가 나게 되죠. 그래서 막센티우스를 격퇴하고자 노마로 진격하던 중에 오히려 막시미아누스 군대에 사로잡히게 되고요. 307년 2월 스스로 자결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당연히 동방의 황제였었던 정제 갈레리우스의 분노를 유발했죠. 갈레리우스는 새롭게 니키니우스를 서부의 정제로 임명을 합니다. 한편 막시미아누스는요, 딸 파우스타를 콘스탄티누스와 결혼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콘스탄티누스와 이 선제 막시미아누스는 장인과 사이의 관계이지만 오히려 딸을 주고도 사이한테 대결을 요청을 하죠. 그리고 대항했다가 사이의 세력에 의해서 310년 결국은 죽음을 자초하게 됩니다. 동방의 정제였었던 갈레리우스는요, 311년 불치병에 걸려서 51세의 나이로 고통 속에 죽게 되죠. 이 갈레리우스는 기독교 박해 때도 나왔었던 인물인데요. 디오클레티안의 사이였습니다만은 디오클레티안이 초기에는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 갈레리우스 사이의 부추김에 의해서 혹독한 기독교 박해를 자행하죠. 아주 강력했던 기독교 박해 10차례 중에 마지막 10차 박해가 그 디오클레티안의 박해인데요. 그 디오클레티안의 박해 이면에는 이 갈레리우스라고 하는 사이에 아주 악한 의도가 깔려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11년 불치병에 걸려서 51세의 나이로 고통 속에 죽게 되죠. 황제의 자리가 공석이 되니까 그의 자리는 이제 니키니우스가 차지를 했습니다. 이제 서방에는 콘스탄티누스와 막센티우스, 그리고 동방에는 막시미누스 다이어와 그리고 니키니우스가 남게 되었죠.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 사실상의 두 적대자는 콘스탄티누스와 막센티우스였어요. 때문에 이 둘을 제외한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죠. 우리 서로 연대해서 그쪽 서방 세력을 대항해야 된다 라고 해서 자연스러운 협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로마 세계를 하나의 제국으로 통일시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각자가 가진 야심이었고요. 때문에 그들의 동맹은 당연히 정치적 동맹이었고 오래 가지 못하는 일시적인 동맹에 불과했습니다. 어찌 보면 사두 정치는 서서히 이제 해체의 과정을 밟고 있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지요. 전쟁은 서방에서 먼저 시작이 됩니다. 막센티우스는 자신은 콘스탄티누스를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과신을 했어요. 그래서 콘스탄틴에게 선전 포고를 하게 됩니다. 콘스탄틴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312년 그의 도전을 받아들이게 되고요.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거의 이제 전쟁터로 진군에 가게 되지요. 양측 군대는 이 로마시에서 몇 마일 떨어진 곳, 그러니까 밀비안교 다리에서 접전을 치르게 되는데요. 이 접전 결과 10월 28일 콘스탄티누스가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막센티우스를 제압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제국 동부와 또 서부 로마 제국 전체의 하나의 패권을 콘스탄티누스가 쥐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당연히 서부에서는 1인 통치자가 되죠. 물론 그의 정적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제국의 완벽한 하나의 통일은 시간이 요하는 그런 문제이지만 막센티우스를 여기서 제압을 해서 서부 지역을 완전히 자신의 손아귀에 두게 되었고, 그리고 서방 또 서로마 제국의 당당한 1인 통치자로서 부상하게 되죠.